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오늘 영상은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읽은 칼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월간 중앙에 실린 전병서의 중국 경제 다시 보기라는 글이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내용에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중국을 보는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죠. 가치관, 개인적인 경험, 업무 경력, 학력, 전공, 중국과의 관계 등. 그런데 그런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제 기준에서는 의외인 부분들이 적지 않아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3월 17일 피크 차이나로는 사실일까? 중국은 국유기업 매출이 국내 총 생산의 63%를 차지하는 공유경제다. 공유경제에서 기업의 목적은 이익 극대화가 아니다. 공유경제에는 다수가 하나의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 형태를 뜻하는 거죠. 중국에서 공유경제라고 부를 만한 경제적 행위는 차량 호출 서비스나 자전거 대여 서비스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국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또한 국유기업 매출이 국내 총 생산의 63%이기 때문에 중국이 공유경제라는 논리는 이상합니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공산당 소유잖아요. 중국의 성장률 목표 하향은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GDP 1%당 고용 유발 계수가 높아졌기 때문이고, 중국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성장률의 감속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전 GDP 1%당 220만 명 정도의 고용 유발 계수를 감안하면 중국은 적어도 5에서 5.5% 이상의 성장을 하지 않으면 큰 사회 문제가 된다. 고용 유발 계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부가가치 산업들의 육성이 필수입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 때문에 반도체 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중국의 고용 유발 계수가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중국의 성장률은 1분기는 4.5%, 2분기는 6.3%, 상반기 전체로는 5.5%였습니다. 1%당 220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주장의 근거를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121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건데, 그럼 왜 올해 7월 베이징 대학교의 장딴딴 교수의 조사에서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46.5%가 나오는 걸까요? 왜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번 달부터 갑자기 청년 실업률 공개를 중단했을까요?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이유는 경제, 사회 발전으로 노동 통계를 좀 더 최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통계에 왜 최적화가 들어갑니까? 그냥 조사된 그대로를 발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은 커진 중국을 혼자 막기 힘들어지자 쿼드, IPEF, 치포 등을 만들었다. 우방국들을 동원해 공동으로 그물을 쳐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쓰고 있지만 아직 어느 하나 성공한 것이 없다. 중국은 10년을 버티면 미국 초월의 길로 갈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을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은 더 궁지에 몰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앞으로 10년을 버티면 미국 초월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주장은 중국 인민들조차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많을 겁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의 기술 봉쇄로 인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니까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미국과의 무역 분쟁과 지난 3년간의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인해 기존 저부가가치 산업들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실업이 늘어남으로써 내수 시장이 타격받아 결국 부동산까지 침체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0.3%로 2021년 1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어른들은 리오프닝 이후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당장의 생존을 위해 경쟁적으로 제품 가격을 인하한 것이 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마이너스 4.4%로 지난해 10월 마이너스 1.3% 이후 10개월째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들도 미국의 봉쇄 전략이 아직 어느 하나 성공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중국이 10년을 버티면 과연 미국 초월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소리만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한국은 명분은 미국을 따르되 실리는 중국에서 챙기는 명미실종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저는 오히려 중국에서 실리를 챙기자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공격에 대한 방어 시스템인 사드 설치와 관련하여
하면서 중국은 롯데를 제재해서 결국 수조 원의 손해를 보고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만들었죠. IMF 당시 하이디스를 헐값에 인수해 디스플레이 기술만 빼가고 회사는 폐업시켜버렸습니다. 쌍용차도 기술만 빼가고 깡통으로 만들었죠. 중국은 그렇게 습득한 한국의 기술들을 통해 성장했고 이제는 한국 기업들의 목을 노리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어 키운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BOE는 이제 한국 기업들을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고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중국 기업들 때문에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거 너무나도 어이없게 한국의 LCD 기술이 헐값에 중국에 팔렸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실리를 얻으라는 것일까요? 한국에는 현대 기아차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 차의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고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일본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많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만드니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은 중국의 기술이 한국보다 훨씬 낮을 때 가능했던 것이지 기술 도둑질을 통해 발전한 지금은 마땅히 협력할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2차 전지 등의 각종 원재료를 구입해야 해서 적자를 보고 있죠. 만약 다른 국가들에서도 삼성 스마트폰, 현대 기아차가 안 팔린다면 그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문제이겠지만 유독 중국에서만 안 팔린다면 그건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문화산업에서도 한한령으로 한국 영화, 드라마를 봉쇄하면서 도둑 시청하고 있고 한국 K-팝 가수들은 공연조차 못하게 막고 있으며 한국 게임마저 진출이 힘든데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걸까요? 더불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겠다는 건 박쥐가 되겠다는 생각이죠.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은 삼국지의 간도대전 시기와 비슷합니다. 중원을 두고 조조와 원소가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니 다른 제후들은 자신의 편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만약 당시 제후들 중에 조조에게는 군사를 의존하고 원소와는 경제 협력을 하겠다고 했으면 가능했을까요? 오히려 조조와 원소 모두에게 버림받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 서로 적대적인 두 진영을 동시에 선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럼 당연히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함께 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적이지 않았고 미국 역시 중국을 그다지 위험 요소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지도자가 된 후 미중 대결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 우리의 생각도 그 변화한 시대에 맞춰야죠. 명미실중은 듣기에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사탕발인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는 사상 최대인 1891억 달러로 전년 대비 9% 증가했다. 미중이 무역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9년 이후 서방 세계의 대중국 직접 투자는 줄어든 적이 없었다. 기업의 탈중국이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넘쳐났지만 팩트는 달랐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에 대한 FDI는 전년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정말 외국인 투자가 부족하지 않다면 굳이 중국 정부가 중국 인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줄 테니 투자하라고 읍소하지는 않겠죠. 중국 GDP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의 비율은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건 언제든지 어떤 이유에서 미국하고의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불어 중국은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3년 동안 많은 도시들을 봉쇄했었죠. 언제 다시 그런 봉쇄가 없을 것이라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반간첩법은 어떻습니까? 부담이 안 될까요? 미국은 말로는 탈중국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성비 좋은 중국 상품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월마트 효과다. 미국 최대 슈퍼마켓인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46%가 메이드 인 차이나다. 3억 2천만 명의 거대한 인구가 쓰는 일상용품을 세계 최저가로 공급하는 나라는 여전히 중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중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14.5%, 수입은 12.4% 하락했습니다. 수출이 안 되니 당연히 원료 수입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대미 수출은 정년 대비 23.1% 급락했는데 최근 중국은 미국의 수입국 순위에서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3위로 밀렸으며 올해 상반기 미국 수입 물품 중 중국산
간의 비중은 20년 내 최저인 13.3%입니다. 여전히 중국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습니다. 기술은 시장이 있어야 산다. 시장에서 돈을 벌기 때문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34%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 중국을 버리기 어렵다는 얘기다. 세계에서 전기차, 노트북, 휴대폰, 디지털 TV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중국이다. 이런 나라를 하루빨리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 중국이 반도체 시장의 34%를 차지한다는 게 모두 중국 내수용을 뜻하는 게 아니죠. 중국 내 공장들이 반도체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고 그걸 수출하는 것이기에 중국에서 반도체를 구입하기 어렵게 되면 당연히 공장들은 해외로 이전을 하겠죠. 세계에서 전기차, 노트북, 휴대폰, 디지털 TV를 가장 많이 산다고는 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 사람들이 사는 양보다 더 많을까요? 미국과의 경쟁과 내부 정치 리스크로 인해 갈수록 기업 운영 환경이 척박해지고 있는 중국인데 단지 시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매우 근시안적이며 동시에 중국의 지나치게 낙관적인 희망을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멍청해서 중국에서 철수했을까요? 한국 국내 총생산인 1조 8천억 달러보다 훨씬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세계 1위 기업 애플 역시 어리석어서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을까요? 현대차 직원들은 머리가 모자라서 중국 대신 인도로 진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5월 17일 중국 창업자 마오쩌둥은 자본론을 읽어봤을까? 2021년 9월 중국 건설사 중 자산 규모 1위, 2021년 기준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122위를 기록한 헝다 부동산이 부도를 맞았다. 서방 세계에서는 헝다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부동산 붕괴에 이어 경제 정체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넘쳐났다. 하지만 현재까지 부동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제가 본 글 중에 중국 경제를 가장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 경제 위기가 아닌가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기업 중 하나인 컨트리 가든은 올해 상반기에만 450억에서 550억 위안의 손실을 냈으며 지난 7일에는 채권이자 2250만 달러조차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손꼽히는 건설기업이 300억 원도 없는 겁니다. 중국 부동산은 국가 GDP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 내수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대형 악재입니다. 이미 올해 7월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신규 주택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1%가 급감한 상태입니다. 비록 이 칼럼이 5월에 작성된 것이긴 하지만 변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컨트리 가든의 실적은 이미 작년부터 크게 꺾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았다면 왜 나쁜 결과의 통계는 감추고 중국 인민은행은 금리를 내리면서 동시에 엄청난 돈을 시중에 풀고 있는 것일까요? 연간 결혼 인구가 764만 명이고 대졸자는 909만 명이나 된다. 중국은 금융산업이 낙후해 부동산 금융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파생 금융 상품이 없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대부분이어서 레버리지로 인한 금융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다. 764만 명이 아니라 764만 쌍입니다. 결혼한 사람의 숫자는 1528만 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2021년 통계입니다. 2022년에는 10.5%가 감소한 683만 3천 쌍이었습니다. 대졸자 909만 명 역시 2021년 통계입니다. 올해는 1158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금융이 낙후되어서 다양한 파생 상품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에 따른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하는 중이죠. 6월 17일 중국 위기론의 단골 메뉴 금융위기설 진단. 중국의 기업 부채 비율은 158%로 주요 7개국 평균보다 높고 프랑스보다는 낮다. 중국 민간 중소기업은 담보가 부족해 항상 자금난을 겪지만 국유 대기업은 언제든지 은행에서 사실상 무한대의 자금을 대출받다 보니 국가 전체 기업 부채 비율이 158%대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국의 기업 총 부채 비율 158% 중 60%인 95%는 국유 기업이 받아간 대출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부도가 날 수 없는 국채와 유사한 수준의 대출이다. 국유 기업이 부도가 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게 저로서는 좀 놀라운데 국가도 부도가 나는데 왜 국유 기업이 부도가 날 수 없다고 하는 걸까요? 중국이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이라서 돈 필요하면 막 찍어낼 수 있는 국가인가요? 중국의 국유 대기업이 언제든지 은행에서 무한대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건 기업 운용을 굉장히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향후 중국 국유 기업발 심각한 부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부채 비율 158% 중 95%를 국유 기업이 받아갔다면
정작 자금이 필요한 민간 기업들은 제대로 대출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즉 금융이 정작 자금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이미 미국의 73%에 달한 중국의 GDP는 연평균 1에서 2% 성장하는 미국의 GDP를 넘어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미일 전쟁과 지금의 미중 전쟁은 10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우선 미국 혼자 일본을 압박했던 과거와 달리 동맹 등을 통해 중국을 자초시키려는 전략을 쓴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는 여전히 세계 1위이기는 하지만 절대 강자였던 미국 힘의 약화를 의미한다. 강자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혼내면 되지 나서기 싫어하는 작은 나라들까지 억지로 규합해 상대를 공격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힘이 붙인다는 방증이다. 중국 GDP가 미국을 넘어서는 게 과연 시간 문제일까요?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의 문제는 대부분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당시 미국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되었고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미국과의 무역에서 크게 이익을 내고 있던 일본과 독일의 화폐 가치를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인위적으로 절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미일 반도체 협정, 슈퍼 302조 등을 통해 일본의 산업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문제는 경제를 넘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사업, 남중국해 영해 주장, 대만 통일 문제, 북핵 문제 등 중국은 다방면에서 패권주의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국가들과 마찰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공동 대응을 하는 거지 이러한 상황을 미국의 힘이 부족하다는 방증으로 본다는 건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매우 순진한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에서 수십 년간 공장을 가동했고 모든 반도체 장비 소재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다. 또한 반도체의 주요 수요처인 휴대폰, 노트북, TV, 전기차의 최대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지금의 중국이다. 중국이 반도체를 국산화하고 직접 개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들의 최대 생산지가 중국인 것하고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성공시키는 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어떤 국가가 어떤 제품의 수요가 많으면 무조건 그 제품을 잘 만들게 됩니까? MS 윈도우 많이 쓰면 윈도우 개발할 수 있는 겁니까? 중국이 반도체를 국산화하는 게 시간 문제라고 하는데 요즘 플래그십 스마트폰 LP는 보통 5나노 공정에서 만들지 않나요? 하지만 중국은 지금 14나노 공정조차 제대로 생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수입을 못하면 고성능의 스마트폰 하나 못 만드는 게 지금 중국의 현실인데 중국이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는 것이 시간 문제인가요?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에서 수십 년 공장을 가동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비교적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 공장만 있죠. 누가 중국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합니까? ASML이 중국에서 EUV 노광기라도 만드나요? 7월 17일 한국 산업의 대중 수출 의존도 이대로 괜찮나? 2000년 이후 지난 5월까지 한국의 대중 누적 무역 흑자액은 6,754억 달러다. 같은 기간 대미 무역 흑자액은 3,515억 달러고 대인 무역 적자 규모는 5,502억 달러다. 대인 만성 무역 적자는 당연시하는 반면 대중 무역 수지는 2022년 10월 이후 8개월 연속 적자 수준인데도 호들갑이다. 적자 났다고 호들갑을 떠는 게 아니고 그동안 한국의 무역 구조를 보면 일본으로부터 소부장을 수입한 후 주로 중간재를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는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일본에는 항상 적자, 중국에는 흑자 구조를 유지했었는데 이제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더 이상 한국 제품을 사지 않으니 대중 적자가 나기 시작한 거죠. 중국에 팔 물건은 점점 없어지는데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계속 원료와 자원을 수입해야 하니까요.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유지되었던 한국의 무역 구조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많은 관심이 쏠린 거죠. 그걸 호들갑이라고 표현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요? 문제는 한국 반도체 중 63%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생산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이 미국의 중국 공급망 봉쇄 동맹에 가입해도 중국이 한국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탈중국화를 하든 공급망 봉쇄를 하든 먼저 다치는 쪽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반도체의 63%가 중국에 수출이 되고 있다면 만약 수출이 끊기면 중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겠죠. 요즘 웬만한 제품에는 반도체가 다 들어가는데 제대로 생산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중국에서 텔레비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에서는 반도체를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선택은 두 가지죠. 그냥 망하던가 해외 이전을 하던가. 중국은 한국이 먼저 다치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 중국이 대한국향 반도체 원재료 등의 수출 제재를 해서 한국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중국 제조
제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도체를 팔 수 없는 5천만 인구의 한국보다 반도체를 살 수 없는 14억 인구의 중국이 더 힘들 거라는 건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정책의 기억력이 4, 5년이지만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최하 10년에서 15년이다. 4차 산업혁명과 공국만 전쟁에서는 지속적 투자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당장 4, 5년 표심에 목쓴 거는 자본주의 국가와 달리 사회주의 국가는 기술 개발이든 경제 정책이든 자본주의보다 멀리 보고 길게 간다. 그렇게 사회주의 국가의 기술 개발과 경제 정책이 자본주의보다 우수하다면 왜 공산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다 망했을까요? 한국은 1948년 건국되었고 중국은 1949년 건국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인데 왜 중국 소득은 아직도 1만 달러 수준일까요? 훨씬 더 많은 노동력, 국토,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주의보다 멀리 보고 길게 가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 왜 한국보다 못 사는 걸까요? 투자는 가까운 시장에 하는 것이 진리다. 단순히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인건비가 저렴하다고 섣불리 생산기지를 옮겼다간 머지않아 공장을 멈춰 세워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투자는 가까운 시장이 아니라 안전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에 하는 거죠. 중국 정치 리스크는 비단 롯데 같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아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들도 피해가지 못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미국은 단순하게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미국의 강력하고 안전한 공급망에 한국 기업을 넣어주는 것이고 동남아는 인건비가 중국보다 저렴할 뿐만이 아니라 정치 리스크도 훨씬 낮죠. 사업하고 관련 없는 이유로 공장을 멈춰 세워야 하는 불상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국가는 바로 중국 아닌가요? 한국은 늑대는 가까이에 있고 늑대와 앙숙인 독수리는 멀리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이라는 초원을 점령해버린 늑대를 독수리가 쫓아내기는 어렵다. 독수리는 한국의 늑대의 초원에서 발을 빼라고 강요하지만 한번 빠져나오면 다시 늑대를 잡을 기회조차 사라진다. 중국이 점령한 제조업 초원은 저부가가치 산업들 위주입니다. 굳이 미국이 그 초원에서 중국을 쫓아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초원으로 못 들어오게 기술 봉쇄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동남아 국가들이 더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늑대가 점령해버린 저부가가치 제조업 초원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늑대들을 쫓아내겠죠. 한국은 늑대의 초원에는 들어갈 필요 없이 독수리하고 같이 날아가면 되겠습니다. 한국인이 쓰던 것, 먹던 것, 바르던 것을 그냥 관성대로 그냥 가져다 팔려고 하면 답이 없다. 이미 중국 소비자의 눈은 높아졌는데 한국은 여전히 한하이형 보복 타령에다가 중국 타령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우리 중에 누가 타령을 한 사람이 있나요? 한하이형은 WTO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중국의 보복이고 그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 그게 타령을 하는 건가요? 현재 한국은 중국 타령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100년 대계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눈이 높아졌다고요? 중국 평균 소득 아직 1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리커치앙 전 총리는 중국 인민 중 6억의 인구의 월 소득이 1천 위안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그럼 아무리 눈이 높아져봤자 한국보다 높을까요? 한국 제품들이 중국의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는 건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는 환경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 인구는 80억입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왜 굳이 14억의 중국 시장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한국은 한류와 한하이형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미 드라마, K-팝, 영화 등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은 한국이다. 자국에 들어오지 말고 보지도 않겠다는 중국에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매달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중국인의 눈높이와 문화가 바뀌었는데 계속 대발이 아버지나 대장금 얘기는 하고 있으면 진짜 라떼 바보 된다. 중국 인민들이 한국 콘텐츠를 보지도 않겠다고 하던가요? 최근만 해도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수리남 같은 드라마를 도둑 시청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매달렸습니까? 볼 거면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보라는 거죠. 도둑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매달리는 겁니까? 중국인의 눈높이와 문화가 정말 바뀌었다면 중국의 좋은 영화, 드라마, 가수들이 배출되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양조위, 주성치, 주윤발 이후로 중국에 어떤 세계적인 스타가 있습니까? 2000년 와호 장룡 이후로 수준 높은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졌나요? 그리고 요즘 누가 중국에 가서 대발의 아버지나 대장금을 이야기합니까? 중국인은 이제 눈높이가 올라간 반면 한국 컨텐츠들은 20-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혀 진보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지나치게 중국 시장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보는 건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